자기네 동네에서는 사과가 안 되는데 나는 여기서 거꾸로 다른 데서 사과 교육을 받고 와서 사과를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까? 그건 도전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짓이에요. 난 기필코 여기서 사과를 성공시킬 거야? 바닷가에서 잉어 가물치를 키우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바닷가에서 바닷고 물고기를 키워야죠. 왜 민물고기를 키웁니까? 똑같아요. 타 지역에서 잘 되는 농사, 고냉지 배추를, 강원도 고냉지 배추를 생각을 해보세요. 충남 논산에서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어요? 그 지역에 특화된 거를 배우고 그 지역에 특화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데이터를 짜서 많은 분들과 멘토들과 소통하면서 그 지역에서 그런 똑같은 농산물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기농은 그거예요. 기초랑은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뭐 10번 100번 얘기해도 참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농하실 때 반드시 유의하거나 주의해야 될 거나 알아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기농을 장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기농을 준비를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고 막막하시잖아요. 어떤 걸 어떻게 좀 알고 들어와야 기농하기가 편한가. 지금 현재까지 기농기천 유입 인구는 한 51만 5,400명 정도, 그 이상이 더 될 수가 있죠.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물론 문제점은 농촌의 원주민들과의 그 갈등이나 소통이 안 된다거나 어떤 갑질과 텃세, 발전기금, 그런 문제 때문에 역기농을 하셔서 다시 도시로 오는 분들도 많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모든 거를 잘 헤쳐나가서 정착을 했다고 했는데도 결국 농업을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농사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농업을 실패하시는 거. 저도 1057평의 복숭아밭을 하다가 손을 뗐지만 지금 현재는 고사리밭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농기촌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부동산을 할 것 같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무원을 보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을 보듯이 이것도 분명히 준비 기간이 있어요. 평균 뭐 한 24개월에서 최하는 한 10개월 정도는, 15개월 정도는 자기가 기농에 대해서 공부하고 숙지하고 알아보고 경험도 쌓아야 저는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서 농업을 시작하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막막하죠. 그리고 뭐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토지만 있으면 농사를 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뭐라 그럴까, 오만함? 오만함은 아니죠. 좀 잘못된 그 정보로 인해서 아마 실패를 보시는 것 같아요. 농업을 시작하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는 준비 기간을 미리 뭐 은퇴를 하시기 전에 그때라도 좀 공부를 좀 한다거나 좀 쉬시는 날 될 수 있으면 농어촌을 찾아다니면서 경험을 쌓는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농업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그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도자나 미리 먼저 기농하신 선배 기농인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진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셔서 자기만의 이제 정보 노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에 체계적으로 메모를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정확한 걸 또 뒤후에 또 이제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해서 자기한테 맞는 농업, 자기가 하고 싶은 농업을 찾아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은 좋은데 그 자신감 때문에 좀 어설프게 체험을 해요. 이거 별것도 없어. 아니 뭐 아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런 거 저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오만하거나 좀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겸손함이 없으면은 기농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걸 가르치시는 분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뭐 좀 잘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그 정보 전달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분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경험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경험을 잘 숙지하고 아는 부분을 얘기해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숙지하고 해서 경험을 쌓는다거나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나중에 들어올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농산물이나 어떤 거를 생각을 해요. 뭐 난 토마토를 키울 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특화된 특화작물도 있고 가수원도 있고 노지작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작물이 있어요. 그죠? 고냉지 채소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맞는 걸 하시게 될 거 아닙니까? 뭐 가수원을 하든 뭐라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들어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노지 채소 같은 거는 주말 농장 같은 거를 미리 아니면 자기가 아는 텃밭 같은 데를 좀 데서 경험을 쌓을 수가 있어요. 뭐 상추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토마토도 심어보고 가지 뭐 많잖아요. 그런 걸 막 경험 삼아 해보고 그때 이제 그냥 실험 삼아 해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대량하고 소량하고는 틀립니다. 또 이제 생계를 위해서 대량으로 하는 농업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엄두거보다 나니까 그런 걸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전문적인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농법이라든가 뭐 특화작물이라든가 아주 전문적으로 나는 이런 거 진짜 전문화돼서 대량 생산을 해서 이렇게 농업을 해서 꼭 기입했고 성공하고 먹고 살고 싶겠다. 그런 분들은 진짜 그런 작물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다리품 팔아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진짜 정상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서 2년 정도 그런 농장에서 배운 다음에 거기에 맞는 특화된 지역이나 농지를 찾아서 기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될 수 있으면 멘토들이 가까운 데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을 해서 1, 2년을 배웠지만 또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배워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진짜 농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끊임없이 농업을 연구합니다. 자기가 만든 농산물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거 하나를 몇 년을 고생해서 키워서 상품화해서 소비자한테 나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에 대한 기술이 계속 태어나고 그 농업에 의해서 계속 농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성공이 목적이지만 농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멘토가 옆에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작물을 시작할 때 그런 분들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자가 되는 거죠. 40대 미만 그런 분들의 기농 희망 지역이 전국에 한 120개 마을 정도가 있어요. 이게 다 지금 등록되어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기농교촌 센터나 이런 쪽에 그걸 알아보시면 최대 6개월 정도 살아보면서 영농체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비나 그런 뭐 거주비 이게 평균 한 30만원 그 청년들은 한 100만원에서 80만원 60만원 이렇게 차별적으로 계속 지원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서 그 6개월을 배우던 1년을 배우던 그 프로그램 안에서 많은 걸 취득하고 경험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자기가 진로를 정할 수 있죠. 1년을 배운다고 해서 한 가지 종목을 1년을 배우든가 아니면 이 농사 저 농사 여러 가지를 지금같이 그렇게 가서 영농체험을 해서 자기가 선택된 농작물을 선택하든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작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작물 선택 뭐 아무거나 하지는 없어요. 아무거나 하지는 없습니다. 가수원이 됐던 고냉지 채소가 됐던 노지 채소가 됐던 하우스가 됐던 스마트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본인이 하실 걸 정해놓고 들어가서 그거부터 성공을 해놓고 다음부터 작물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다른 게 늘어나는 거지 막연하게 들어와서 무조건 농사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경쟁력은 없어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 만약에 그 전에 제가 제 영상에도 올라가서 나온 게 있어요. 기농 절대 혼자 하지 마시라는 그런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킥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 중에 구성원 중에 단 한 사람만 반대를 한다거나 하면 기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거를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까지는 어떤 타당성이 있고 정당하던 얘기들을 갖다 붙이고 부여하면 굉장히 많겠지만 아이들이 그렇든 와이프가 그렇든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또 우울감이 올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한 60, 70% 이상 동의를 하기 전에는 억지로 설득을 한다거나 강제성을 갖고 기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족들과 기농을 결심할 때는 2, 3년이라는 준비 과정 속에 그 준비 과정 속에 가족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을 자주 견학한다거나 어떤 주말 농장에 하나 같이 식구들이 같이 운영을 해서 뭔가 과채소를 키워본다거나 하여튼 그런 다양한 농사 체험을 하셔서 이 정도면 나는 기농해도 괜찮겠다 재밌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고 같이 들어오는 게 제일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촌하고 틀리기 때문에 주변에 뭐 어떤 뭐 경치나 경관이나 이런 걸 보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농에서 농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으로 성공하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는 농업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재배 작물에 대한 영농 기술을 굉장히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기농지의 이제 환경이나 토질이나 기후 여건도 다 알아보셔야 되고, 그쪽에도 또 가셔서 유대관계를 맺고 멘토를 정하시고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내가 이런 농사를 지러 오는데 어떤 협업을 할 수 있고 어떤 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교육이 있는지까지 완전히 숙지해서 메모를 해놓고 있다가 천천히 하나씩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사는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기농을 자꾸 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재해처럼 언제 어느 때 농사가 성공을 100% 할 수, 많이 2년 3년 공부를 했다고 해서 100% 성공할 수는 없어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저기 한다고 한 번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줘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고요.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2년 3년 열심히 했는데 그때까지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는 내가 농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서 기농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수익이 납니까? 절대 안 납니다. 노지식물 중에서 제일 빨리 나오는 작물을 선택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작물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평생 할 작물인데.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최하 4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농업이라는 게 계속 투자만 됩니다. 수확을 해서 완전히 소비자의 밥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투자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이 힘든 겁니다. 그런 것도 본인이 먼저 기농한 선배 기농인이나 현재 기농인들한테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소통을 해야 돼요. 많은 소통을 하셔서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그 감가상가를 따졌을 때 그 경영 능력에 따라 수익성이나 투자금 이런 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얼마만큼 로스가 나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래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금을 거기에 투자하고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짜리 농업에 8천만 원만 투자하면 완벽하게 딱 하더라도 자기 자본금 2, 3천만 원 또 별도로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장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직장에 들어가서 바로 매달 월급을 타먹는 게 아닌 이상은 예비비라는 건 항상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도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제는. 왜냐면 또 그 옛날에는 토지도 값이 굉장히 형편없이 쌌었고 뭐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은 시골 토지값도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고 건축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오셔서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집을 져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시기 위해서 주변 아우트라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다 돈이지 돈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나 군에서 뭐 100%라는 건 없어요. 100%를 믿으면 안 됩니다. 농업은. 그렇지만 그 또 시나 군에서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머리 쓰기 싫고 고민하기 싫고 그러면 내가 뭐 특화된데 예를 들어 성주에 갔더니 성주 참외를 많이 밀어주고 성주 참외가 특화돼 있어. 그럼 난 참외에 관심 있어. 난 참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도 많은 걸 배우고 멘토 구하기도 쉽고 주변이 다 이제 그 같은 작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벤치마킹하고 모방해서 하셔도 되고 많은 걸 또 소통해서 하면 문제점이 없죠. 사실은 그게 제일 안전한 기농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떠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만 예를 들어서 뭐 영농조합도 있고 농업법인회사도 있고 많지만은 본인이 개인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소득 정보, 그 다음에 작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작목별 농업 그런 뭐 일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꼼꼼히 다 챙겨야 되고 이게 농업이라고 해서 옛날같이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지만 자기 스스로 그런 농사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데이터가. 그 소득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같은 토마토를 이 전국에서 생산하는 데가 많잖아요. 어느 지역은 토마토 값을 더 받고 어느 지역은 못 받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데 내가 들어온 지역은 아무리 잘 잡다고 하더라도 좀 소득이 떨어진다고 보면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을 찾아서 그 타 지역하고 왜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정보 분석을 해야지만 경쟁력에서 살아남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농업이라고 해서 농사만 져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농업이 까다로워졌고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AI가 개입돼서 스마트 농업이 나오듯이 농업도 계속 발전하는데, 옛날 그 가진 생각으로 그냥 땅에다가 뭘 작물을 심어서 팔리겠지, 작물이 좋으면 팔리겠지 하는 그런 단순한 단세포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오셨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 외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자연 대비도 해야 될 정도로 농업이 이제는 완전히 과학이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걸 다 꼼꼼히 따져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농업으로 먹고 사시는, 그냥 평생을 농사진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몸에 뱉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소득이 얼마가 됐던 간에 자식들 다 출가했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하지만 신농업으로 새롭게 들어와서 그 많은 경쟁력을 이기고 새로운 걸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농업인들과 경쟁을 하면서 라이벌 관계로 열심히 정보 수집해가면서 하시는 농업에서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데이터 수집도 많이 하고 농업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땅을 사서 나는 고추농사 한 1000평 질 거야? 지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까지 고춧가루로 판매를 하든 말린 건고추를 팔든 생고추를 팔든 다 절차가 있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등급이라는 게 있고,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농사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농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작물을 선택하고 어떤 교육을, 거기에 맞춤 교육을 받을 것이고, 그런 것도 미리 점검을 해서 어느 기관에 가고 어느 지역에 가고 어느 군을 가고 어느 시를 갔더니 내가 원하는 A라는 작물에 대해서 많은 거를 가르쳐주고 강의를 하고, 그 지역에서 또 이거를 특화하니까 그 지역으로 또 기농을 하면 성공 가능성도 크고 많은 등급을 받아서 안정되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셔서 그 지역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런 거를 공부하고 그 지역에서 많은 거를 이제 노력을 했으면,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그 지역에 가서 그래? 예를 들어서 나는 성주에 가서 성주 참외를 할 거야 했는데 참외를 농사지로 갔어요. 무조건 가서 2, 3년 배웠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막 토지를 매입하고 집을 사고 그런 짓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지금은 농촌이 문제가 뭐냐면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휴경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을 가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이 지역이 고사리가 전국적으로 고사리 종군을 판매하고 고사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지리산 남원 산내면이. 여기서는 예전에는 이제 꿀이 굉장히, 꿀하고 고사리가 특화된 작물인데 지금 많이 바뀌어서 뭐 흥북골 포도라든가 뭐 사과라든가 이런 걸로 자꾸 이제 작물도 바뀌고 있죠. 파프리카라든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기후에 맞는 특화된 농산물로 바뀌는 이유는, 여기는 그 옛날에는 엄청나게 꿀을 많이 생산하던 곳인데 꿀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벌꿀이 아주 한 15년, 16년 전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벌꿀이 없는 상황이에요. 토종벌이.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꿀에 대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고사리는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종근이나 고사리 같은 걸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농사꾼들은 주 수입이 고사리인데, 그거를 짓던, 고사리를 농사를 짓던 노인, 그 전에 졌던 그 청장년층들이 지금은 다 고령화가 돼서 너무 늙어서, 그렇지만 이 농사를 안 질 수는 없으니까 고사리 같은 거는 뭐 피든 끊든 안 끊든 계속 고사리를 심어 놓으면 관리하기가 쉽다 보니까 그냥 휴경지로 놔두는 거예요. 놔두다 보니까 뭐 농민 수당이라든가 직불금 같은 거 받아먹기 위해서 그냥 놔두다 보니까 놀고 있는 땅이 많다는 거죠. 그럼 만약 그거를 내가 고사리를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성주에 가서 성주 참여를 하겠다 하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고령화가 돼서. 그럼 그런 분들의 땅을 대토로 얻어서 처음에는 농사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농지세를 주더라도, 소장료를 주더라도 그 돈을 주어가면서 안정화돼서, 내 토지를 샀다가 농사를 실패해버리면 그 토지를 다시 되팔다는 거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땅을 살 때도 원주민보다 조금 비싸게 사겠지만 팔 때도 제값을 못 받고 팔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좀 뭐라 그럴까, 사면 초과의 그런 경우를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 집도 기노기촌에서 5년 동안은 정책 자금도 유예가 되고 다 지원되는 거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어차피 갚아야 될 그 어마무시한 그 정책 자금을 받아가지고 실패를 봐서 집도 땅도 전 재산 다 날리고 나가느니,
꾹 참고 2년에서 3년, 길게는 4년까지도 참고 남의 땅도 운영해보고 월세집에서 살아가면서 최대한의 생계만 벌어가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돈이 없으면 정책자금을 받던 아니면 자기가 미리 예비비로 놔뒀던 돈을 투자를 하든가 해서 자신감이 섰을 때 더 안정되게 토지도 좋은 토양의 토지를 찾아서 값싸게 사서 운영을 해가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이라는 거는 준비 기간이 2, 3년이면 들어와서 또 2, 3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4,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 자금이라는 게 꼭 반드시 나는 그 돈 없으면 농사를 못 지겠다고 이제 나중에 와서 알아보시고 그게 된다면 5년 아니니까 4년 후에 얻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반대입니다. 농사가 됐든 뭐가 됐든 빚을 져서 뭐를 하는 분들은 항상 힘들어요. 항상 힘들고 항상 허덕입니다. 항상 그 해에 농사가 잘 돼도 그 번 돈으로 빚을 갖고 다시 농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또 빚을 얻고 그 과정이 반복되더라고요. 농작물을 이식하고 그거를 수개월 동안 키우고 최소한 6개월은 키워야 되는데 6개월을 키우고 나서 농산물을 그냥 막 뜯어서 길거리 장마당에 가서 할머니들이 팔듯이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또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가수나 어떤 특화된 작물을 또 키우기 위해서 그걸 완전히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4년 5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새로운 작물을 심어서. 그런 기다림이 굉장히 오래 가죠. 물론 농업이 발달돼서 1년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농업회사를 영농 그쪽을 많이 운영하는 사람들에서 배지로 키우는 것도 있고 수경재배도 있고 그러니까 또 빨리 가는 방법도 있겠죠. 자기가 이제 농사에 대한 방법을 잘 찾아내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거를. 그래서 보통은 6개월에서 4, 5년이 걸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다 필요 없어요. 영농 계획입니다. 영농 계획을 필히 세워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해서 끝까지 영농일지를 꼭 작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4월 달에 심은 걸 내년 4월 15일에 심은데 내년에 가서는 또 내년에 기후가 달라져서 그 다음 연도에 가서는 또 4월 30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자기가 키우고 가져가는 작물에 대해서 성장일기를 계속 쓰는 거죠. 중요한 거는 농사가 시작될 때 평균화되어 있고 특화된 지역에서 특화된 그 농산물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꼭 찾아가셔야 되고요. 작물 재배에 대한 정보나 기술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알아보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이 있으면 교육은 빼먹지 말고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는 거를 가르쳐도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또 듣고 또 가서 또 듣다 보면 완전히 숙지가 되니까요. 다 그런 거는 농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참석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라든가 농자재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어떤 뭐 비료를 쓴다 어떤 거름 쓴다 그것까지 마저도 빈틈없이 거기에 그 교육을 받아오신 같은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정보도 교류하고 소통도 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거니까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비료를 썼더니 나는 이 토양에 맞더라지 이 비료가 본인의 토양에 맞는 건 아니에요. 토양 분석을 해보세요. 토양이 100% 틀리지. 특화된 농산물만 그 기회에 맞아서 되는 거지 토양은 다 틀립니다. 그런 토양을 만들려고 가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보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가르쳐준 거는 평준화되어 있는 정보니까 실패율이 제일 적은 거죠. 그렇다 그것도 또 100%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내 토양을 내가 만드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일지를 쓰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농사가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체크하고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맨 마지막 단계에서 6개월이고 뭐 3개월이고 뭐 1년이고 8개월이고 농사를 져서 농산물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출하가 되냐고요. 그걸 어떻게 상품성 있게 또 만들고 어떻게 선별하는 것까지 다 방법이 평준화되어 있는 게 있지만 차별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걸로 비하한다는 건 참 나쁘지만 그냥 여자 쌩얼하고 여자 얼굴에 화장을 한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못생긴 얼굴을 화장을 해서 이쁘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편법을 쓰거나 이상한 농산물에 이상한 짓을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제품이 그 화장이라는 게 뭐겠어요? 포장이나 어떤 청결도나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세척 부분이라든가 선별 부분이라 그걸 잘 세워서 나가야지만 제값을 받고 크게 받고 그다음 직거래를 하더라도 SNS로 판매를 하든 인터넷 판매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차별화해서 이쁘게 만들지 않아서는 안 나간다는 거죠. 그냥 그 지역에 맞는 그 박스에 뭐에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평준화되어 있는 걸로 똑같이 나가갖고는
제가 볼 때는 농수산물에 대한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지를 키우는 분들이 가지 영농조합, 고추 키우는 사람 고추 영농조합 해서 그거를 선별해서 평준화시켜서 제값을 안정되게 받자. 그 방법도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만약에 제가 농사를 지금 그만뒀지만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저는 더 특화되고 더 이쁘게 남들이 안 하는 친환경적으로, 앞으로는 친환경이 대세입니다. 유기농도 대세지만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소비자한테 쓰레기가 덜 나오면서 이쁘게 만들어서 그런 것 쪽에 연구를 해서 아마 납품을 할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다거나 많은 SNS 공부를 하고 좀 들어오셔서 인터넷 좀 컴퓨터도 좀 잘 다루시고 휴대폰 요즘 좋잖아요. 잘 다뤄서 자기 물건을 홍보를 많이 해서 직거래 하는 것 같이 소득이 좋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많이 좀 공부를 미리 기농하기 전에 나는 내가 만약에 어떤 농수산물을 판매해서 어떤 방식으로 팔 거라는 그거마저도 뭐 생각만 있지 막상 와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할 줄 몰라, 휴대폰을 조작할 줄 몰라, 이런 웹을 찾을 수가 없어, 어떤 경로로 이거를 사이트에 올리는지 몰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외주 업체한테 그걸 주다 보면 내 수익금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홍보밖에 안 되는 건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홍보하고 본인이 광고하고 본인이 직거래로 팔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틈틈이 공부를 해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농사도 결국은 장사고 마케팅이고 홍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사의 전 과정이 저는 뭐 기농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40대 이하의 젊은 분들이 들어오기를 굉장히 그거는 권장합니다. 농사가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 수집도 중요하고 기후 환경도 지금 굉장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환경이 지금 다변화돼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바다에서 안 나오는 바다 생물들이 나오고 기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되던 아랫지방에서 되던 농작물들이 이제 더 이상 기후 때문에 안 맞아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적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수집도 중요하고 그 기후에 따라서 농작물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거의 이거는 뭐 과학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만큼 옛날같이 공부 안 하고 해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농사가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적인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전에서는 또 그렇게 엄청나게 뭐 굉장히 뭐 큰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실전에 와서는 실전에서 쌓는 그 고장에 그 자기가 구입한 그 귀농지의 그 토지에 맞게 그 기후나 모든 거를 다 본인이 데이터 수집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춰가는 거예요. 맞는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옷을 입으면 좋아하고 권하는 거를 듣고 와서 결국 와서는 그 옷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는 옷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고 농사일지도 중요하고 판매도 중요하고 작물을 키우는 방법도 조금씩 개발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정보 수집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또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또 많이 들어야 되고 주변에 같은 농작물로 성공하신 분들한테 멘토가 돼서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하나에서 진짜 여기까지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쌓이고 엄청난 그 양의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농업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자신 있으면 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열정과 이 농업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 도시에서 살아도 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오늘은 농업 쉽지 않다. 농업을 할 때 유의할 점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결국 원점으로는 굉장히 농사는 쉽지 않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제가 그냥 그래도 그러함에도 기농을 하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이 예전하고 바뀌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도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정보 수집이나 데이터 수집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바뀌는 농업에 대해서 교육도 중요하다. 농자재부터 모든 농기구부터 방법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지 않고 정보가 없으면 도태된다. 그리고 자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본력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도 또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외적인 걸로 농업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게 뭐 일전에 한번 한 구독자분이 그냥 무모하게 자기는 축사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축사? 축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축사를 하시려면요. 기존에
허가나 다 받아놓고 마을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 축사를 사는 게 맞아요. 지자체마다 축사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과 위성상 1km에서 센 데는 2km, 뭐 좀 약간 정책이 좀 약한 그런 데는 한 1km 정도 돼요. 위성으로 1km가 굉장히 멀어요. 이렇게 가는 곡선에서는 1km가 뭐 코앞이가 될 수 있지만 직선거리로 위성은 굉장히 멀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지도를 펴보시면 알게 됩니다. 1km에서 2km, 3km 떨어진 산골 맨 꼭대기 오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마을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어딜 가도 다 1km, 2km 안에, 반경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결론은 축산 허가를 이제 안 준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것도 포화 상태고, 기존의 것만 잘 인수인계해가면서 잘 운영하자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축산허가를 함부로 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허가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요. 또 하나는 마을 주민들이 이제 예전하고 틀려요. 축사 들어온 걸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뭐 엄청난 그 스트레스와 마을 주민들과의 평생을 거기서 사신 분인데도 돈사를 운영하다가 그 스트레스나 민원 때문에 자살하신 분이 나온 것처럼, 이제 시골의 좀 분위기를 알게 되시면 축산업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정서를 알게 되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다 집어치우고 싶은 정도인데요.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아무런 정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막연하게 뭘 하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 정보도 없고 난 이제 농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이제 할 겁니다 해서 좀 더 궁금하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뭐 제가 뭐 바쁜 관계로 전화를 못 받게 되면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꼭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부분이고, 농사 유의할 점, 농사 알아야 될 거 많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농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진짜 앞으로 생각하시는 그 30년 전, 20년 전 기농하고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게 투자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유의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오늘은 농업에 대해서, 기농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시간을 틈나는 대로 제가 또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어떤 바뀌는 모습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가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리산 스토리였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